자, 부가가치세 문제 3번에 물음 3번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다. 자료가 나와 있고 요구사항은 주식회사 대한이 일괄 양도한 건물 및 부속 토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가액하고 과세표준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건물에 배분되는 전체 공급가액 중에서 건물의 공급가액과 부속토지의 공급가액이 얼마냐. 부속토지의 공급가액은 전부 다 면세일 거 아니에요. 과세표준은 빵 될 거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 보시면은 과세 사업과 면세 공통으로 사용을 하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직전 과세 기간에 과세 공급가액 비율 곱한 금액만 이제 공급가액에다가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물음 3번에 물음 3번에 요구사항이 지금 구분이 이제 건물과 토지의 전체 공급가액 중에서 이제 건물에 안분 계산되는 공급가액과 부속 토지에 안분되는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과세 표준은 얼마인지 지금 일괄 양도를 했을 때 얘는 답을 알고 있죠. 토지에 대한 공급은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과세 사업과 면세업을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 토지고요. 부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4억 8천에 일괄 양도를 했어요. 양도일 날 건물하고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은 없대요. 각 자산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준시가, 취득가액, 장부가액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감정가액은 없으니까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하고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먼저 건물에 안분 계산돼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 지금 받은 금액이 부가가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할 때는 기준시가에 부가가세가 과세가 된다면 그러면 얼마가 부가가세로 과세가 될 거냐? 그래서 부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기준시가분의 건물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부속토지도 4억 8천만 원에다가 전체 기준시가에 부가가세가 과세가 된다면 분모의 이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포함한 기준시가분의 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공급가액에 대한 얘기인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를 포함해 가지고 4억 8천만 원 받았잖아요. 곱하기 분모의 이제 기준시가 비율인데, 건물의 기준시가가 1억, 토지의 기준시가가 1억 3,400, 거기에다가 이 건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면, 이게 공통사용자였기 때문에 이 건물의 기준시가에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면, 건물의 기준시가에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면 1억에다가 곱하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인 60%를 곱한 금액만큼만 과세 표준이 됐겠죠. 기준시가에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면 거기에 부가가치세 10%. 그래서 분모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억 3,400에다가 얘가 6이니까 2억 3,400, 2억 4천 되는 거네요. 2억 4천분의 건물의 기준가액 1억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4억 8천만 원 곱하기, 그렇죠? 2억 4천분의 1억.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얼마냐면 2억이 되는 거죠. 건물의 공급가액은 2억이 되는 거고요. 토지의 공급가액은 4억 8천만 원 곱하기 이제 분모 금액은 구했죠. 부가세를 포함한 기준시가가 2억 4천. 분모 똑같죠. 그분의 토지의 기준시가 1억 3,400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거 2억 6,800. 그래서 얘는 2억 6,800. 근데 토지의 공급은 면세니까 과세 표준은 빵. 건물의 공급가액은 2억. 근데 건물의 과세 표준은 (2억에다가) 그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만 과세 표준이 되는 거니까. 직전 과세기간은 2020년도 2기잖아요. 과세 공급가액 비율 60% 곱한 1억 2천만 원이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공급가액 한번 거쳤다가 과세 표준을 이렇게 물어봤네요. 거기다 이제 해당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물음 4번에
다음은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기자 태백의 2021년도 부가가세 관련 자료다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21년도 1기 신고 내역을 검토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6월 20일 날 공급한 과세 공급가액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대요. 세금서 미발급했고 이를 확정 신고해서 누락을 했대요. 이건 부정행위로 인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 6월 10일 날에는 공급받은 과세 공급가액이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정 신고 때 누락했대요. 그래서 태백은 매출 및 매입 누락을 2021년도 7월 31일 날 수정 신고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수정 신고할 때에 가산세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서 제시하고 만약 해당되는 가산세액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래요. 지금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실기재, 미발급, 지연발급 이런 것들이 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죠. 그 다음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과소 신고 초과환급 과소 신고 또는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 자, 일단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바로 미발급한 거니까 발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도 확정 신고 기한 내에만 발급하게 되면 지연 발급해가지고 1%를 내는 건데 7월 31일 날 그때 이제 수정 신고를 하는 거니까 7월 25일 지나버렸죠. 미발급이네요, 그냥. 미발급이니까 공급가액의 2% 바로 8만 원 바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매출처별 세금계산표 불성실가산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법인이잖아요, 지금. 주식회사 태백이니까. 법인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을 안 했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게 되면 매출처별세금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요게 아니라 지금 요 출제하는 교수님은 지금 뭐 어차피 없음이어 가지고 어차피 매출처별세금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얘가 이제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이 되면은 매출처별 생산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발급으로 인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했어야 되는데 발급을 안 했으니까 전송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라 법인이니까 요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그래서 이제 미전송이니까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았으니까 미전송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전자세금서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더라도 적용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이건 당연히 개인사업자도 적용되지 않고 어차피 없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으로 인한 불성실가산세라고 표시했어야 되는 게 좀 더 맞는 문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요걸로 넣었어요. 아무튼 답은 없어가지고 없음이니까 관계가 없었지만 매입처별 세금계산표는 지금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는데 그렇죠? 이걸 7월 30일 날 수정 신고하게 되면 그때라도 수정 신고 시 제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도 해주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죠. 이거는 수정 신고 시에 제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그래서 이 과소신고 가산세를 어떻게 할 거냐? 과소신고 가산세는 이제 그 과소신고 납부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구해가지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지금 보니까 이거 부정행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과소신고 납부세액 구해서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10%. 그죠? 그다음에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40%. 만약 그 부정행위가 국제거래로 인한 부정행위라면 60%죠. 이게 40%.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부정행 관세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분의 0.5%인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누락은 없었으니까 요게 이제 과소신고 관세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수정신고를 한 거니까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게 되면 2년 내에 하게 되면 언제 수정신고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10%에서 90%까지 감면이 되죠. 1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 했기 때문에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게 되면 감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면율 이렇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지금 매출세액 누락한 금액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누락된 게 400만 원이니까 매출세액 누락분이 40만 원. 그다음에 매입세액 누락분이 10만 원. 얘는 부정이고 얘는 일반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얘는 지금 부정이고 얘는 지금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부정과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섞여 있을 때에 구분이 불분명하면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정은 40이고 일반은 마이너스 10인데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30만 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과소신고 납부세액 30만 원 곱하기 그렇죠? 이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분의 부정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지금 얘는 매입세액이니까 과표가 아니잖아요. 과표는 이것만 과표가 되는 거죠. 매출세액의 10배가 과표가 되는 거니까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400만 원분의 부정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400만 원이니까 이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전부 다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전체 과소신고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인데 빵이죠. 빵. 그러니까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전부 다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감면율이 들어가는데 감면율은 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 신고하는 거니까 감면율이 90%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얘는 빵 되고요. 플러스 모든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이니까 30만 원에 40%. 그렇죠? 거기다가 곱하기 감면율이 1-9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만 원에 10%니까 12,000원이 과소신고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4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에 이제 법인세 문제인데 문제 4번의 물음 1번은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는 중개사 백두 영리내구법인이고요. 21기사업년도 법인세 관련 자료다. 해가지고 임대 내역들이 나와 있거든요. 요구사항 1번은 백두가 부산 임대업이 주업이며 차입금 족수가 자기 자본 족수의 2배를 초과하는 그런 법인이래요. 백두의 21기 건물 임대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소점 이하의 금액은 버린다. 그래서 답안 양식이 나와 있네요. 문제 4번. 문제 4번에 물음 1번. 물음 1번에 지금 요구사항 1번이 지금 답안 양식이 소득금액 중 합계표잖아요. 계산 근거부터 먼저 세무조정이 몇 개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거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답안 작성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주임대료. 근데 지금 부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 족수
차입금 과다법인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고 상가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가가 임대 면적이 750제곱미터고 임대 기간이 4월 1일부터고 보증금은 6억을 받았네요. 그죠? 밑에 내용 보시면은 임대 건물은 단층으로 해당 부속 토지가 2000제곱미터고요. 그러니까 전체 건물은 1000제곱미터인데 2000제곱미터니까 다 범위 내의 토지예요. 별도 말이 없으면. 아무튼 범위 내죠. 정착 면적이 5배, 또 도시적이라면 5배, 외라면 10배, 2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다 정착 면적, 부속 토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상가 부속 토지와 주택 부속 토지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그냥 비율대로 가시면 돼요. 토지도 우리 토지가 너무 넓으면 주택 및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고 상가 및 나머지는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적도 안분하고 막 이렇게 부가가치세처럼 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법인세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가 안 나오죠. 처음으로 토지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어차피 다 2000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대 면적의 비율대로 토지도 나눠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 보증 언제 수령했든지 간에 4월 1일부터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2번은 상가 임대료에 대한 자료고 3번은 주택 임대료에 대한 자료고 4번에 이제 임대용 건물을 3억 5천에 취득했는데 토지가 1억이니까 건물의 취득가액은 2억이고요. 자본 추출액이 5천만 원이 발생했는데 취득할 때 자본 추출이 발생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이런 지출은 상가분과 주택분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또 그러면 면적으로 해가지고 안분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건물이 문제가 좀 쉬운 게 자본적 지출액이 처음에 그냥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의 취득가액을 처음부터 3억 5천에서 1억 빼고 5천 더한 금액인 3억이라고 그냥 해가지고 건물의 취득가액을 3억으로 해서 바로 면적으로 안분 계산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비 적수는 그렇죠? 계산 근거 해가지고 먼저 간주임대료 상가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대 기간 중에 자본 추출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취득한 취득가액처럼 봐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임대 보증금의 적수와 건설비 적수의 날짜 수가 같죠. 그러면은 한꺼번에 날짜 수를 계산하시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상가에 대한 보증금 6억에서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아예 3억 5천에서 1억을 빼고 5천만 원 더한 금액이 3억의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중에 750제곱미터 한 다음에 곱하기 4월 1일부터 날짜 수는 한꺼번에 그냥 275일 임대일수 분의 365일 그죠? 적수를 360으로 나눈 다음에 전기예금 이자율은 1.2%라고 가정한다. 거기에 이제 금융수익을 빼야 되는데 상가 임대 보증금의 운용 수익만 빼야 되는 거죠. 상가 임대 보증금의 운용 수익은 수입이자와 신주인수권 처분 이익이 있고요. 주택 임대 보증금의 운용 수익은 고려할 필요 없죠. 그래서 200만 원과 50만 원 해가지고요. 250만 원이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신주인수권 처분 이익, 유가증권 처분 이익. 그 중에 이제 수입이자와 신주인수권 처분 이익이 있었으니까 그 두 개 더해서 250만 원을 빼게 되면 되죠. 간주임대로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6억에서 이렇게 3억의 75%를 뺀 금액에 365분의 275 곱하기 1.2% 마이너스 250만 원 하면 89만 410원. 그죠? 입금 산입, 기타사 유출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임대료에 대한 거. 상가 임대료는 매월 말 3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죠?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으로 전혀 받지 못해서 임대기한 종료 시점에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임대기한 종료 시점이니까 내년도에 차감할 예정이래요. 그리고 회계 처리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발생주로 회계 처리 안 했잖아요. 그럼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요. 원칙 들어가는 거니까 원칙은 계약서에 의해서 받기로 한 금액이 임대료로 인한 입금이 되는 거죠. 받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매월 말 300만 원씩 받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9개월치 받기로 했으니까 300만 원 곱하기 9개월
2,700만 원이 임대료로서 입금이 돼야 되는데 장부에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입금사님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장부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매달 300만 원씩 9개월치 거 2,700만 원만큼. 장부는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이것만큼 입금 산입. 귀속시기 차이니까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주택에 대한 임대료. 매월만 500만 원씩 받기로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임대기한 전체에 대해서 월 임대료의 합계 금액인 1억 2천만 원을 임대 개시점에 일시금으로 수용을 했대요. 백두는 이를 전액 임대료 수익으로 획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장부에는 원래 약정서는 매달 500만 원씩 받기로 했는데, 그죠? 근데 장부에는 미리 다 받아가지고 1억 2천을 전부 다 장부에 수익으로 해놨다는 거죠. 세법은 이건 특례가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죠. 후급 조건이면서 발생조를 회계 처리했을 때에 세법에서 그걸 인정하는 건데 미리 다 받아버렸으니까 이거는 특례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원칙대로 그러면 받기로 한 금액인 500만 원 곱하기 9개월 500만 원씩 4,500만 원 돼야 되는 거니까 너무나 많이 지금 수익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7,500만 원만큼을 입금 불산입 하고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구사항 1번은 지금 세무조정이 가산 조정에서 2개 차감 중에 하나 이렇게 뜨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답안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 작성. 가산 조정 2개, 차감 조정 하나. 그렇죠?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그래서 간주임대료. 상가에 대한 거 89만 410원. 그죠? 기타 사유출. 그다음에 상가 임대료. 상가 임대료 2,700만 원. 유보. 그다음에 주택 임대료. 너무 많이 잡았죠? 입금 불산입에 7,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1번에 요구사항 2번은 분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 근데 간주임대료 이거는 그러면은 주택도 포함해가지고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니까 바로 답 나오죠. 날짜가 똑같잖아요. 이때 이제 간주임대료는 얼마냐? 추계 결정할 때 간주임대료는 상가주택 점수 합해가지고 임대보증 적수 합계금액, 그죠? 적수, 그 다음에 360으로 나눈 다음에 전개임자율 만 곱하면 되죠. 금융수익 뺄 거 없고. 그러면 날짜가 똑같기 때문에 상가나 주택의 날짜 똑같잖아요. 6억, 4억 합계 10억이죠. 바로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날짜가 다 275일 똑같이 365일을 나눈 다음에 1.2% 끝났네요. 간주임대료 바로 계산하면 되죠. 10억에 275를 곱하면 적수 360으로 나눈 다음에 1.2% 하면 904만 1,095원 9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904만 1,095원이 간주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 2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소백 중소기업이래요. 21기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세 관련 자료다.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요구사항이 또 2개가 있는데 시부인 대상 접대비 해당액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접대비 해당액을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주식회사 소백의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서 제시하시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이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은 말 그대로 이제 접대비 해당액이 얼마냐. 그렇죠? 한꺼번에 적으세요. 이런 것들은 답안 작성 한꺼번에. 요구사항 2번은
이번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데 한도액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될 수익금액이 얼마냐? 전체 접대비 한도액이 얼마냐? 그죠?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이 얼마냐? 접대비 해당액을 2억으로 가정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근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접대비 해당액 접대비 해당액은 IS상 접대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손익계산상 접대비가 2번에 있습니다. 손익계산상의 판관비로 계산된 접대비가 1억 8,9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증빙 없는 접대비가 250만 원 있고 그 외의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금 손익계산서에 1억 8,900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예 증빙이 없는 거 직부인 대상이죠. 그게 250만 원이 빠지고 나머지 1억 8,650만 원의 내역이 나와 있죠. 그 건당 3만 원 초과했는데 영수증수취권이 아무 말도 없다면 직부인 대상이 되는 거죠. 건당 3만 원 초과 영수증수취분 초과했는데 영수증 받은 거 있죠. 직부인 대상이죠. 그게 1,200만 원. 원래 이게 다 세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세무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접대비 해당액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그냥 뺄 것들만 빼주시면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출을 했는데 건당 3만 원 초과한 금액 8,500만 원 안에 개인 명의 신용카드를 쓴 게 5만 원이 있네요. 그것도 개인 명의 거는 영수증처럼 보는 거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출했다 할지라도 영수증처럼 보기 때문에 개인 명의 신용카드 건당 3만 원 초과한 것도 직부인 되는 거죠. 그게 5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부인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3번 자료 보니까 손익계산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처 100곳에 개당 8만 원짜리 시계를 광고선점 물품으로 제공해가지고 800만 원을 광고선점으로 회계처리를 했대요. 거래처한테 거래처 100곳 선정해가지고 물품당 3만 원짜리였다면 다 그냥 송금으로 인정. 3만 원 물품당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한 명당 5만 원까지는 그냥 전액도 송금으로 인정. 3만 원 아니죠 건당. 그리고 1인당 5만 원도 넘어갔죠. 그러면 얘네들은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와야죠. 광고선점에서 가져옵니다. 광고선점비에서 800만 원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자체 생산한 제품을 거래처죠. 현물 접대했잖아요. 현물 접대했고 회계처리 현물 접대했으면 접대비가 돼야 되는데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출세까지 포함해서 접대비가 돼야 되는 건데요. 시가와 부가세 매출세가 550만 원. 근데 그게 손익계산서의 복리후생비와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다른 IS 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물 접대한 것들을 전부 다 접대비로 가져와야 되겠네요. 이것도 다른 IS 계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무조정 물어봤을 때에도 세무조정 할 필요 없이 550만 원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죠. 좁네요. 그리고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약정해서 매출채권을 지금 대손상표를 처리한 거, 그렇죠? 채권 포기액 중에서 거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채권을 포기한 금액도 접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손상표에서도 1,500만 원이 접대비 해당액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1억 8,900에서 그렇죠? 250만 원 빠지고 1,200만 원 빠지고 500만 원 빠지고 800도 하고 550만 원도 하고 1,500만 원도 해서 접대비 해당액이 1억 9,800만 원. 한도랑 비교해야 될 시부인 대상 접대비 해당액은 1억 9,800만 원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접대비 해당액을 지금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접대비 한도 계산한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지금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수익금액부터 먼저 한번 수익금액 기준.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지금 350억인데요. 350억에는 수익금액은 일반 수익금액과 특정 수익금액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죠. 보니까 지금 손익계산 350억에서부터 출발해서 부산물 매출액이 영업의 손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에 포함시켜 주죠. 단기 말에 수탁자가 판매한 100억 원을
22기 초에 매출액으로 지금 수탁자가 내 거 대신 팔아줬거든요. 그죠? 올해 팔았으니까 올해 매출액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한 게 있대요. 그것도 갖고 들어와야죠. 올해 매출액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면 올해 매출액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세무조정을 물어봤다면 입금사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올해 매출로 안 잡았지만 올해 매출이어야 되는 거니까 입금사님 해야 되는데 세무조정을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더해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상의 매출액 중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지금 또 100억이 있으니까 여기서 또 100억 빠지고 특수관계에 대한 매출액으로 이렇게. 그죠? 그럼 일반 수익 금액은 365억이고요. 특정 수익 금액은 100억 해가지고 수익 금액은 합계 금액이 465억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익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465억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도 금액. 한도는 기초금액. 자, 1년이고 중소기업이니까 기초금액 3,600만 원에. 그죠? 수익금액 기준 한도는 수익금액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일반 수익금액만 100억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수익금액 기준 한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인한 한도는 일반 수익금액 100억까지 0.3%, 일반 수익금액 100억 넘어가는 265억은 0.2%, 그렇죠? 그다음에 특정 수익금액 100억 넘어간 상태에 있으니까 100억 곱하기 0.2%에 10%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금액 기준으로 인한 한도금액이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액 기준으로 인한 한도금액은 8,500만 원 되겠습니다. 8,500만 원. 그래서 여기 더하니까 1억 2,100만 원. 한도가 되죠. 1억 2,100만 원. 한도 초과는 뭐 2억, 해당액을 2억이라고 가정했으니까 2억에서 1억 2,100만 원 빼면 바로 그게 한도 초과가 되죠. 한도 초과하면 바로 7,900만 원. 해당액을 2억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요구사항 2번에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3번에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여기서 한라 중소기업이 아닌데 한라 21기의 사업연도 기부금과 관련해서 법인세 기부금과 관련된 법인세 관련 자료다. 전개까지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죠? 요구사항 1번은 21기에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제외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뿐만이 아니라 정기 이전의 한도 초과 금액에 2월액 송금산입까지도 포함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2월 돼가지고 송금산입되는 거니까 그것도 여기선 제외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세무조정이 들어가려면은 요구사항 1번은 요구사항 2번 전에 요구사항 1번은 물음의 그 자료만을 가지고 한도를 계산해 가지고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면 그러니까 정기 이전에 한도 초과 금액을 올해 한도 금액을 계산했다면 올해 한도액 범위 내에서 2월액 송금산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물음의 자료만을 가지고는 지금 한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단계순이익이라든지 뭐 차가감 소득금액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하시오라고 할 때에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전기 이전 한도 초과 금액에 2월액 송금산입까지도 포함한 거죠. 그래서 걔까지 다 제외하라는 겁니다.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다 제외하고 기부금 해당액 관련된 그런 세무조정을 답안 양식에다가 적으라는 겁니다. 요구사항 2번은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래서 요구사항 2번에는 차가감수 금액을 4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법정 기부금하고 지정 기부금의 한도 초과 또는 미달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서 제시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먼저 그러면은 요 물음 3번은 일단 계산 근거부터 먼저 몇 줄이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답안이 계산 근거부터 먼저 적고 그다음에 이제 답안 양식 적고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 계산 근거입니다. 계산 근거. 일단은 이제 기부금 해당액을 구해야 돼요. 기부금 해당액 구하는 과정에서 뜨는 세무조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부금 해당액을 알아야 어차피 이제 밑에 요구사항 2번도 답을 달 수가 있으니까 먼저 기부금은 법정과 지정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법정 기부금부터 보면 손익계산서의 기부금을 보면은 A 사립대학교의 장학금 법정이죠. 1억. 손익계산서상의 법정 기부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이죠. 한 칸 띄고 뭐 이것저것 좀 적으려면 지정기부금은 5천만 원 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자료 볼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 600만 원도 지정이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주민 고금품 법정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 비지정이죠. 그럼 옆에 이제 비지정은 바로 세무조항 바로 뜰 거고요. 거기 5번 밑에다가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죠. 비지정이니까. 그럼 지금 손익계산서의 법정 기부금은 1억 2,500만 원, 손익계산서의 지정 기부금은 5,600만 원 이렇게 있거든요. 내용을 볼게요. 이 중에 1억 원은 어음으로 지급한 건데 결제일이 내년도예요. 그럼 현금주의니까 1억은 빠져야죠. IS상 기부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빼는 거니까 세무조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올해 게 아니잖아요. 송금불산입하고 귀속시익 차이니까 유보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5,600만 원 중에서 여기 600만 원에 대해서 추가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없는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제품을 현물을 기부했어요. 그러면은 법정 기부금과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에다 현물로 기부하게 되면 그러면은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하는 건데 장부가액 600만 원을 지금 기부금으로 잡았으니까 건드릴 거 없네요. 지금 보니까 건드릴 거 없어요. 새마을금고 지출한 기부금은 이제 비지정기부 송금불산이고 자료에 표시해 놓고요. 그다음에 한라는 의료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00만 원짜리 비품을 1,500만 원에 매입을 했대요. 의료법인. 그리고 매입가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를 했대요. 그렇죠? 지금 의료법인 지정기부금 단체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0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에 고가로 매입했으니까 정상가액인 시가의 130% 1,300만 원보다도 고가로 매입한 금액인 200만 원이 기부금으로 더 의제가 되는 거죠. 200만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거니까 그만큼 더 기부금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송금산입하고요. 그 비품이 가액이 감액되면서 지정기부금으로 지금 오는 거니까 그렇죠?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부채 차이 때문에 의제기부금이 생긴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해 주시면서 여기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의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과 비지정기부금의 부인액이 얼마씩이었는지 나오고요. 19기의 세무사 결소금 1억 2천만 원 넘은 게 나오네요. 기부금 해당액은 법정기부금 2,500만 원, 그리고 지정기부금은 5,800만 원이고 그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개의 세무조정이 떴죠. 그리고 이제 기타의 세무조정이 아까 그 비지정기부금, 송금불산이 비지정기부금, 새마을금고에 기부한 거 4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여기 해당액 구하는 과정에서 법정에서 하나, 지정에서 하나, 비정 하나, 세 개의 세무조정이 뜨는 거네요. 가산조정, 차감조정, 그렇죠? 가산조정, 차감조정, 가산조정. 답안 양식. 답안 작성. 이렇게 가산조정 2개, 차감조정 하나. 과목, 금액, 처분. 과목, 금액, 처분. 요거는 아까 1억은 지금 어음기부금으로 인한 송금불산임이죠. 어음기부금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어음기부금 1억. 그렇죠? 손익귀속시익 차이니까 유보. 이거는 비품이 감액되면서 비품이 1,500이 아니라 1,300이면서 200만 원만큼 감액되면서 기부금으로 의제가 되는 거니까 비품에 대한 차이고요. 이게 이제 의제기부금이죠. 의제기부금에 대한 차이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다음에 여기 비지정기부금 송금불산입 400만 원. 비지정기부금이고 새마을금고라고 하는 단체니까 기타 사유 유출 해가지고 이렇게 답안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2번은 기부금 해당액을 이미 구해놨죠. 물음 3번에 요구사항 1번이고 요구사항 2번 법정기부금 해당액 지정기부금 해당액 그다음에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나 미달액 지정기부금의 한도 초과 미달액 단기에 법정과 지정기부금의 한도 초과액과 미달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법정기부금 해당액은 여기 2,500원 바로 적으시면 되고요. 지정기부금 해당액도 5,800만 원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한도를 계산해야지만 한도 초과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액을 구해야 되는데요. 기준금액은 일단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 차가감소득금액에다가 각 기부금의 해당액을 더하면 되죠. 차가감소득금액이 4억 각 기부금 해당액 2,500, 7,000, 8,300만 원 넣으시면 되죠. 기준소득금액은 4억 8,300만 원이 기준소득금액이 되는 거고요. 기준금액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이에요. 일반적인 법인이니까 여기다 4억 8,300에다가 그렇죠? 2월 교수금을 차감하는데 2월 교수금은 중소기업 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억 2천만 원과 이 기준소득금액의 60% 4억 8,300만 원에 60%를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요게 더 작네요. 1억 2천이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액을 계산하시면은요 4억 8,300에서 1억 2천을 빼는 거니까 기준금액은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법정기부금의 시부인 계산하는 거죠. 법정기부금의 먼저 한도 해당액은 지금 구해놨으니까 한도는 기준금액의 50%잖아요. 3억 6,300만 원에 50% 하는 거니까 기부 한도가 1억 8,1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해당액이 지금 2,500만 원이니까 한도 미달액이 발생을 했네요. 다 인정되죠, 그러니까. 한도 미달액은 여기서 2,500만 원 한 거 차이 나는 금액이 한도 미달액이 되죠. 1억 5,650만 원. 법정기부금의 한도 미달액. 한도 미달액이 1억 5,650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기준금액 한도는 기준금액 3억 6,300만 원에서 법정기부금에서 인정된 금액 그렇죠? 법정기부금 인정된 금액은 2,500만 원이 다 인정됐죠.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거 빼고 10% 지정기부금의 한도 금액은 3,380만 원이 되는 거죠. 지정기부금의 한도 금액은 3,380만 원. 그죠? 근데 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정기 이전에 2000 지금 그렇죠. 2000 전기에서 지금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2013년도부터는 10년간 지금 이월해 가지고 한도 초과 금액을 2월에 소금산입을 하는 거니까 전기에 지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 1,000만 원이 넘은 게 있네요. 한도의 범위 내니까. 그렇죠? 전기 이전 한도 초과 전기 이전 한도 초과액 2월액 소금산입 라는 거죠.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1,000만 원 하고 이제 기타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2홀액 소금 산입 후의 한도, 2홀액 소금 산입 후에 한도를 계산하시면 2,380만 원 되는 거죠. 그 2,380만 원과 이제 단기 해당액을 비교하는 거죠. 단기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5,800이나 되기 때문에 단기 지정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한 거죠. 2월액 소금 산입 후의 한도랑 비교하는 거죠. 5,800만 원과 2,380만 원의 차이 나는 금액이니까요. 단기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은 3,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20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물음 4번까지 됐죠? 물음 3번, 물음 3번에 요구사항 1, 2번 됐고요. 그럼 물음 이제 4번. 물음 4번에 대한 퇴충에 대한 문제네요. 물음 4번. 퇴충 문제는 뭐 퇴충, 퇴원충, 퇴원충 문제는 T계정만 하나 잘 그려놓으시면 답은 뭐 바로 나오는 거죠. 물음 4번에 요구사항이 지금 2개네요. 또 요구사항 1번은 답안 양식 계산 근거부터 먼저 근거 세법상 T계정 하나 만들면 되죠. 세법상 퇴원충의 T계정을 만들면 됩니다. 기초, 감소, 기말, 설정. 세법상 퇴원충에 지금 장부상 결산 조정에 의해서 퇴원충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부상 퇴원충이 지금 T계정이 나와 있죠. 세법상 퇴원충의 금액은 이제 기초 금액은 장부상 퇴원충의 기초 금액이 4억 5천인데 거기에 유보잔액이 5천만 원이 있대요. 4억 단위는 100만 원. 감소 금액은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지급된 금액은 전부 다 퇴원충에 감소를 해야지만 되는 건데 전부 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지급이 됐는데 장부상 회계처리를 보니까 퇴원충의 감소가 2억, 퇴충 감소가 3천만 원이네요. 퇴원충의 감소, 전부 다 퇴원충의 감소를 했어야 되는 거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은 전부 다 퇴원충의 감소를 한다. 자, 기말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알면 얘는 끼워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기말 금액은 둘 중에 작은 거. 퇴직금 추계액에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을 뺀 거. 퇴직금 추계액은 둘 중에 큰 거니까 보험수령 기준으로 인한 금액이 9억 1천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세법상 퇴충의 기말 잔액. 마지막 5번 자료 보시면은요.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퇴충의 기말 잔액은 1억인데 세무상 퇴충에 대한 유보 잔액이 2천만 원 있으니까 그죠? 1억인데 지금 유보 잔액이 2천만 원 있으면은 세법상 퇴충의 유보 잔액, 기말의 유보 잔액은 8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9억 1천에서 8천만 원 뺀 금액이 일단 들어가는 거죠. 9억 1천, 8,300, 8억 3천. 요 금액하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 잔액 중 작은 금액이 퇴원충의 기말 금액이 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기말 잔액은 바로 나오잖아요. 6억 3천.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6억 3천이 들어가는 거고요. 따라서 설정 금액은 해가지고 이렇게 빼니까 4억 3천이 되는 거네요. 4억 6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설정 금액이 4억 6천이 되는 겁니다. 세법상 T계정을 지금 완성을 했기 때문에 세모종을 하게 되면은 여기 감소끼리 차이 나는 거랑 설정끼리 차이 나는 거. 그래서 세무종 해주시면 되죠. 세무종이 감소해서 차이가 나는 건 장부는 2억이 되는 2억 3천이 된 이유가 3천만 원보다 커졌잖아요. 왼쪽이니까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세법상 자산이 더 커진 거니까 입금 산입 퇴원충의 감소에 대한 차이 3천만 원 증가하고요. 감소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장부회계를 퇴원충이 아니라 퇴충에 감소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퇴원충과 퇴충으로 인해서 감소에서 차이가 발생한 거고 설정 금액 어차피 신고조항사항이니까 이게 더 크든 작든 장부상 금액과 차이 나는 금액을 무조건 세무종 해주시면 된단 말이죠. 퇴원충은 신고조항사항. 장부상의 설정 금액은 3억 2천인데 얘는 4억 6천이니까 그쵸? 1억 4천만 원만큼 장부상 설정을 더해줘야 되는 거네요. 설정을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부채 금액을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1억 4천만 원만큼 송금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종 하게 되면은 있는 거대로 그냥 그대로 세무종 바로 해주시면 되니까 답안 작성, 세법상 T계정만 만들면 답안 작성 바로 할 수 있죠.
장부상 금액과 차이나는 금액. 세법상의 특이점을 만들었으니까. 자, 감소해서 차이가 나는 거. 여기 2억 3천. 왼쪽이 세법상 더 크죠? 자산 금액이 더 큰 거니까 퇴연충 감소가 세법상 3천만 원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왼쪽이. 유보. 그래, 감소 차이 원인은 퇴충의 감소를 했기 때문이죠. 왼쪽에 퇴충이 장부상 또 없어지고 퇴연충이 됐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퇴충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퇴충 감소해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퇴충 감소가 아니라 퇴연충이 감소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설정은 장부상의 설정 금액보다 세법상의 설정 금액이 더 크니까 부채가 더 큰 거죠. 송금사님. 퇴연충 설정에 대한 차이. 신고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세법상 퇴연충의 설정 금액이 더 크면 더 송금사님 팔 수가 있어요. 1억 4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2번. 요구사항 2번은 장부상에 그 퇴연충이 없대요. 그러니까 신고조정상이래요. 장부에는 퇴연충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퇴직금 지급했을 때도 퇴직연금 운용자산 2억 3천 나간 거에 대해서 장부에는 퇴직연금 충당금액 감소를 퇴연충이 없는 거니까 결산조정이라고 지금 한 게 아니라 신고조정을 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2번의 분계 퇴연충을 퇴직급여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는 회계처리 할 때 2번에 퇴직연금 운용자에서 2억 3천 나가고요. 차변에 퇴충 감소가 3천, 그리고 퇴직급여로 2억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바로 세무조정 뜨면 되겠네요. 퇴직금 지급했을 때 세법은 아무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은 전부 다 퇴연충에 감소를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왼쪽 2억 3천이 떠야 돼요. 장부에는 없지만. 그래서 퇴연충 장부에 지금 없다는 거죠. 감소해서 2억 3천만 원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장부에 차변에 퇴충 감소한 건 없애줘야 되는 거죠. 전부 다 퇴연충에 감소를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퇴충 감소로 처리한 3천만 원은 전부 다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설정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장부에는 지금 없잖아요. 퇴연충이 없으니까 세법상 퇴연충 4억 6천만 원만큼 설정해주면 되는 거죠. 퇴연충 설정을 4억 6천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유보. 특이점만 그릴 줄 알면 뭐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5번까지만 풀어보면 되죠. 문제 6번에 이제 상증세는 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상증세는 세무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문제 5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에서 한국 영리대구법인의 21기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자료다 해서 지금 자료가 지금 나와 있고요. 한국은 판매 후에 3개월 이내에 반품 가능한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대요. 매출 원가율은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기 말에 반품 추정액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항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정기 말에 지금 반품 관련해 가지고 환불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종의 충당 부채는 이게 세법상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대손 충당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일사각 충당금, 압축이상 충당금 같은 몇 개 안 되는 충당금만 세법에서 인정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충당 부채는 추정치, 실제로 순자산이 감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기에 지금 환불 충당 부채로 3천만 원만큼을 부채로 잡았었나 봐요. 세법은 그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해가지고 넘어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품을 하게 되면은 반품 자산이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한 거죠.
가치가 좀 떨어질 거라고 봐서 반품 자산의 예상 가치가 그런 전체 반품 자산의 예상 가치는 그 충당 부채 설정한 금액이 25%로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장부상 회계 처리가 떠 있다는 거죠. 세법은 그런 게 다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전기에 그렇게 회계 처리가 됐고요. 근데 지금 2번 보니까 실제로 반품된 게 있어. 그럼 반품이 되면 어떻게 하냐? 세법은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고요. 실제로 반품이 되면 매출했는데 돌아온 거니까 그냥 매출 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했는데 돌아오니까 매출이 취소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매출했는데 반품된 거니까 매출 취소가 그때 가서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에 인도할 때 매출 잡았다가 나중에 반품이 되게 되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 이내에 반품 가능한 조건을 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반품이 되면은 그러면 그 반품된 것만큼을 그때 가서 매출의 취소로 회계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법은. 그렇죠? 근데 지금 2번 자료 보니까 정기 매출액 중에서 단기에 반품된 게 1,800만 원. 3개월 이내 반품 가능한 조건이니까 단기에 또 매출한 것 중에서 반품된 게 1억 2천만 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말에 이제 반품 추정액 앞으로 반품이 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 금액이 3,500만 원이고 그리고 그 반품 자산의 예상 가치는 매출액의 25%가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장부상 회계 처리 지금 떠 있어요. 장부상 회계 처리가 지금 떠 있는데 그때마다 세무조정을 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5번. 그러면 이제 계산 근거를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세무조정을 지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5번에 물음 1번인데 답안 양식하기 전에 이제 먼저 계산 근거를 먼저 보여주고 답안 작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4번에 이제 회계 처리를 보면서 할게요. 전기 말에 반품 추정액의 반품 기한이 종료가 된 거예요. 반품이 종료가 돼가지고 환불 충당 부채 회계 처리가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지금 거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왜냐면 전기 말에 3천만 원만큼 충당 부채를 설정을 했는데 거기 2번 자료 보시면 그 전기 매출액 중에서 단기에 반품된 게 1,8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가 뜬 건데 복잡하게 떴잖아요. 그럼 아무튼 첫 번째가 전기 매출액 중에서 단기에 반품된 거에 대한 회계 처리 한번 봐볼게요. 장부에는 지금 그러면 그 반품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충당 부채를 3천만 원 설정했는데 그중에 1,800만 원만 반품이 된 거라서 장부상 회계 처리는 여기 떠 있잖아요. 장부상 회계 처리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환불 충당 부채를 3천만 원 없애고 단위는 그냥 100만 원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 다 외상 매출한 거란 봐요. 1,800만 원 외상 매출한 거 반품됐고 그 다음에 매출 1,200만 원 이렇게 왜냐면 아무튼 뭐 회계 처리가 떴대요. 아무튼 회계 처리 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 제품 회수권에 대해서도 이제 제품을 450만 원 다시 만들어내고 매출 원가 300만 원 잡은 다음에 반환 제품 회수권이라고 해서 회수권 해가지고 750만 원 만큼 그 잡았던 걸 다 없애면서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아무튼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장부상 회계 처리는 좀 주어져 있잖아요.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전기에 매출한 거 중에서 얘는 3천만 원만큼 환불이 발생할 것이다. 반환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 전기 매출액 중에서 단기 반품된 거는 1,80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 1,800만 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걔를 매출을 취소하면 돼요. 그건 차변의 매출채권, 대변의 매출했던 걸 취소하는 거니까 이때 와서 세법은 이때 와서 반품이 된 거니 확정이 된 거니까 매출을 1,800만 원 취소하고 그거에 대한 매출 채권을 1,800만 원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을 그만큼 취소하면 되는 거죠. 1,800만 원. 그리고 원가율이 60%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매출 원가도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원가, 차변의 매출 원가, 대변의 제품이 없어지면서 매출 원가가 되는데 취소하는데 얼마냐? 1,800만 원의 60%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00만 원 60% 하는 거니까 1,080만 원. 그죠? 1,080만 원만큼의
매출원가를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이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죠. 이게 세무조정이에요. 이 세무조정 하면 돼. 이게 세법상 처리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세법상 장부상 회계처리는 다 주어져 있고요. 세법상 회계처리는 반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취소하고 이렇게 매출 취소하고 그 매출 취소한 거에 대한 매출원가를 취소하시면 된다고요. 매출 취소했으니까 매출 채권이 그만큼 취소가 되는 거고요. 매출원가를 취소했으면 제품이 다시 살아나겠죠. 매출원가만큼이 제품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매출원가를 취소했으니까 제품이 다시 살아나겠죠. 뭐 이거에 대한 세무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보세요. IS 계정 다 쳐버리고요. 쳐버리면 되죠. 자, 세무조정은 그러니까 매출채권 같은 것도 쳐버리고요. 같은 건 매출채권이 없어진 거니까 같은 건 쳐버리죠. 자, 세무조정은 왼쪽에 있는 환불충당부채를 없애주는 거죠. 왼쪽에 있는 환불충당부채 없애주는 거니까 송금산입 환불충당부채 장부상 회계처리 그대로 두고요. 세법에서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반품이 되면 그때 가서 매출 취소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매출 취소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매출 원가도 취소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왼쪽에 제품이 세법상 더 커졌잖아요. 송금 불산입 제품 450과 이거 차이니까 630만 원 유보. 그죠? 그리고 반환 제품 해소권 오른쪽에 있는 대변에 있는 반환 제품 해소권이라고는 자산 부채가 없어져야죠. 부채가 없어지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 반환 제품 회수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기 매출액 중에서 단기에 반품된 거 중에서 단기에 반품된 거 보세요. 그게 지금 1억 2천이거든요. 1억 2천만 원만큼 장부에 매출 취소하고 매출원가 매출채권 취소됐죠. 그리고 매출액 1억 2천만 원 60%인 7,200만 원만큼의 매출원가를 취소하고 제품이 살아났으니까 세법이나 장부나 똑같단 말이에요. 세법은 이제 장부도 단기의 매출액 중에서 단기에 반품된 거니까 바로 그냥 매출을 취소했잖아요. 세법 단기의 매출액 중에서 단기에 반품된 거 똑같이 매출 취소에 대한 회계 처리가 똑같이 뜨는 거니까 세무조정이 안 떠요. 똑같아. 장부상 회계 처리가 세법상 회계 처리랑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반품된 제품이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평가 손실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지금 평가 손실 계산을 했어요. 제품 감액하고 평가 손실을 지금 잡았는데 세법상 재고자산의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재고자산의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저가법으로 신고했을 때.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5번에 원가법으로 신고했다고 했으니까 저가법 신고 안 했네요. 그 다음에 또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가액이 떨어져서 자산을 감액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면 결산정상으로 하게 되면 세법에서 걔를 인정하죠. 송금으로. 그죠? 근데 지금 저가법으로 신고 안 했고요. 원가법이고요. 그리고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반품돼 가지고 가치가 떨어진 거지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가액이 지금 감액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손된 게 아니죠. 상대방이 약간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거라서 이거 인정이 안 되죠. 당연히 세법상 인정이 안 되니까 장부상 평가 손실 잡고 제품 감액 처리한 거를 세법에서는 송금 불산입을 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평가 손실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4,200만 원 인정되느냐면 저가법으로 신고하거나 파손이나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가액이 떨어지면서 장부에 비용 처리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 손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송금불산 세무조정 뜨는 거고요. 기말에 또 추정을 했잖아요. 반품 추정 기말에 반품을 추정해 가지고 회계 처리가 지금 떴는데 반품 추정으로 인한 그 회계 처리를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정 얘를 인정하지 않죠.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그 회계 처리한 거를 그냥 없애주는 세무조정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걔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 IS 계정 쳐버리고요. 왼쪽에 있는 반환 제품 해소권 없애주면 되고요. 송금산입 반환 제품 해소권 없애주면 되고요. 그렇죠? 875만 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환불충당 부채 없애주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부채를 없애는 거니까 송금불산입 환불충당 부채
해가지고요. 3,500만 원. 없애주면 되죠. 이게 지금 단계의 세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 이제 들어가면 이게 다 세무적 여기 요 세 가지, 얘는 세무적 없죠. 그리고 요거 한 가지, 그리고 요 두 가지 세무적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먼저 순서대로 할게요. 환불 충당부채 송금사님 이쪽에, 송금사님 쪽에 환불 충당부채. 정기 거 지금 정기라고 할게요. 정기에 설정했던 걸 올해 지금 다 없애주는 거니까 제대로 적어야겠죠. 3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제품에 630만 원 쪽에 더 살려줘야 되겠죠. 유보. 그리고 반환 제품 회수권도 이제 회계처리가 장부에 없애주는 거 떴던 게 세법상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제품에 대한 평가 손실 4,200만 원. 그 다음에 반환 제품 매수권 송금사님 단기 거죠. 이거는 정기 거. 그리고 단기 거. 단기에 잡은 거 875만 원. 수보. 그다음에 송금사님 환불 충당 부채 단기 거. $3,500만.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물음 2번입니다. 저번에 물음 2번. 외국납세 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한세 고려해가지고 총부담세 구하는 건데 자료를 보면 지금 중소기업이고요. 그다음에 21기 사업면도 법인세 관련 자료가 있고 각사 소득 금액이 있는데 이제 조특법상 최저한세 대상 송금산입한 금액 2천만 원 있고 법인세법상 비과세가 있고 2월 결손금 10기 발생한 거랑 15기에 발생한 것들이 얼마 있고 10기 거는 기간 지났죠. 15기 거는 이제 기간 내고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외국에 본점을 둔 A사의 해외 투자 지분이 30% 25%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걔네들한테 배당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간접 외국납세액 계산이 되겠죠. 그 조특법상 세액공제 내역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고 연금이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있는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연금이 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통합투자세액공제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7%다라고 다 있고요. 지금 외국납세 공제액을 다음에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셔야 해가지고요. 물음 2번에 요구사항 1번. 간접 외국납세액과 외국납세 공제의 한도액, 외국납부, 한도액과 외국납부, 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간접 외국납세액부터. 간접 외국납세액은 4번 자료를 보시면 되겠죠? 간접 외국납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낸 법인세액 1억 곱하기 외국 자회사가 배당할 수 있었던 금액, 소득 금액에서 법인세 낸 금액을 뺀 2억 5천만 원이 배당할 수 있었던 금액인데
그 중에 나한테 배당한 금액인 5천만 원에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렇게 1억 곱하기 2억 5천분의 5천만 원 하는 거니까 5분의 1이니까 간접 외국납세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납세 공제 한도액인데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지금 최저한세가 만약 최저한세에 걸리면 즉 감면후세액보다 최저한세 금액이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최저한세 걸린 거니까 감면 배제 내역이 나올 것이고 감면 배제 내역이 나오면은 감면 배제 순서에 따라서 감면 배제를 하게 되는데 감면 배제를 하는데 조투법상 송금사님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감면 배제가 돼버리면 과표가 더 증가될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납세 공제 한도는 산출세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국외원천수 금액으로 하는 건데 그럼 조투법상 송금사님 금액이 감면 배제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과표가 바뀔 것이고 그럼 산출세액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정된 이후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가지고 외국납세 공제 한도액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제 순서인데요. 이게 지금 공제 순서를 따로 어떻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게 말이 없이 나온 적이 은근 좀 있다고 했었죠. 또 역시 말이 없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 없이 나왔을 때는 그 경정시 순서에 따라 내가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경정시 순서에 따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정시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부담 최소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 세부담 최소화도 그 유예반들한테는 수업을 한번 했었었는데 농어촌 특별세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세부담 최소화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만 가지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져간다면은 경정시 순서로 하는 게 맞지만 농어촌 특별세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꼭 경정시 순서대로 하는 게 세부담 최소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언급을 해줬어야 되는 게 좀 명확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수업 시간에도 그냥 경정시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러면 경정시 순서에 따라 가지고 배제가 된 내용대로 한다면 조투법상 소금산입이 최저한세에 걸려버리면 걔가 취소가 될 것이고 걔가 취소가 되면 과표랑 산출세액이 바뀌는 거니까 바뀐 수정 후에 과표랑 산출세액을 가지고 한도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액을 다 구하셔가지고 감면 배제 내역이 있는지 감면 배제가 되면 조투법상 소금사님이 먼저 감면 배제가 될 것이니까 그러면 수정 그 과표하고 산출세액이 수정이 될 거니까 바뀔 거니까 바뀐 이후에 과표와 산출세액을 가지고 한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감면후세액과 최저한세액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감면후세액은 일단 과세표준 각사수 금액이 3억 3천 공제에 관한 예우교섭 시기권은 기한이 지나버렸죠. 과세표준 3억 3천에다가 예우교섭은 2억 2,500, 비과세가 4,500. 소득공제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7천만 원 빠지는 거니까 과세표준이 2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세표준 2억 6천만 원이면 감면세액은 이제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거기서 최저한세 적용상인세 공제 감면을 뺀 금액이 감면세액이잖아요. 산출세액은 여기에다가 2억까지 10%, 2억 초과는 2천만 원 20% 하게 되면은 2천만 원에다가 2억 초과는 6천만 원 20%, 3,200만 원. 거기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 공제 감면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통합주자세액 공제. 통합주자세액 공제가 그렇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800만 원.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세액 공제 감면이. 그러면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세액 공제 감면을 뺀 금액이니까 3,200에서 1,800 뺀 금액 1,400만 원이 감면세액이 돼요. 어차피 그 요구사항 2번에서 또 감면세액과 최저한세액을 적게 돼 있으니까 그 최저한세액은 얼마냐? 최근에는 최저한세라고 하지 않고 최저한세액이라고 하는데 표현이 바뀌어가지고 최저한세라고 그냥 했네요. 이게 옛날 표현인데 최저한세액입니다. 자, 최저한세액은 감면전 과세표준의 최저한세율은 7%. 감면전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다가 이 과표를 구하기 이전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소금산입과 입금물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즉 조투법상 비과세하고 소득공제를 다 더하는 건데 비과세는 지금 이게
법인세법상 비과세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송금산입 2천만 원 더한 금액에 7%라는 금액이 최저한세액이 되죠. 2억 8천만 원에 7% 하는 거니까 2억 8천만 원에 7% 하게 되면은 최저한세액이 얼마예요? 최저하니까 1,960만 원이 됩니다. 최저한세 걸렸네요. 감면세액은 1,400만 원인데 최저한세액이 1,960만 원이니까 감면 배제 세액이 1,400과 1,900, 560만 원이 감면 배제 세액이 되네요. 자, 그러면 감면 배제 내역. 감면 배제 내역은 감면 배제 내역은 일단은 조특법상 송금산입 2천만 원이 송금산입이 배제가 돼버리면은 그만큼 과표가 늘어날 거고 이미 과표는 2억을 넘어간 상태니까 한계세는 20%거든요. 그럼 2천만 원에 20% 하니까 지금 조특법상 송금산입을 손님액은 전부 다 배제가 되네요. 왜냐면 세액으로 560만 원 배제해야 되는 건데 송금산입 2천만 원 다 배제해도 세액으로는 400만 원 되는 거니까 다 배제. 그러면 아직도 세액으로 160만 원 더 배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합투자세액 공제 배제. 통합투자 세액 공제도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총 560만 원 취소되는 것 중에서 이걸로 인한 세액 400만 원을 뺀 나머지 160만 원이 통합세액 공제에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특법 손입 2천만 원이 다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표준하고 산출세액이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정 후 과세표준이 얼마냐? 조특법상 송금산입 2천만 원 다 배제가 돼버린 거니까 과세표준이 2억 8천이 돼요. 수정 후 과세표준이. 그럼 수정 후 산출세액은 이걸로 인한 산출세액이니까 2억까지 10% 2천만 원 한 다음에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인 8천만 원에 그죠? 20% 360만 원 되는 3,600만 원 되는 겁니다. 수정 후의 과세표준 2억 8천에 수정 후 산출세 3,6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외국납세액 공제 한도액이 얼마냐? 외국납세액 공제를 해야 되는데 외국납세액 공제는 외국납세액과 한도액 중에서 작은 거. 그죠? 자, 외국납세액은 직접 외국납세액 5천만 원 받으면서 얼마로 원천회수 당했냐면은 5천만 원 받아서 원천회수 받은 된 금액이 500만 원 있어요. 500만 원의 직접 외국납세액과 2천만 원의 간접 외국납세액. 외국납세액은 지금 2,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도가 얼마가 되는 거냐? 한도는 산출세액 곱하기 산출세액이 이제 수정 후 산출세액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2억 8천만 원분의 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 원천수 금액. 국외 원천수 금액은 5천만 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과표잖아요. 외국에서 받는 5천만 원 배당금 받을 때 배당금 받은 것만큼 배당금 수익일 거고 그것만큼 500만 원만큼을 원천징수 당했으니까 또 비용일 것이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의 당기순이익은 4,500만 원인데 직접 외국납세액 송금산입하고 간접 외국납세액 입금산입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5천만 원에서 500만 원만큼 직접 외국납세액 비용 처리된 거인데 다시 또 송금산입하는 거니까 그냥 수입 배당금 안에 여기 안에 직접 외국납세액 빠진 금액이 다시 송금세입 됐으니까 5천만 원만큼 이 수입 배당금이 직접 외국납세까지 가산 조정이 된 소득금액이 되죠. 거기다가 간접 외국납세액은 입금산입을 추가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금액은 세무조건까지 완료된 이후의 금액이니까 직접 외국납세액이 송금세입된 금액인 비용으로 빠졌는데 다시 송금세입하는 거니까 그냥 수입배당금 5천만 원. 이게 이제 직접 외국납세액이다. 송금세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간접 외국납세액 입금산입하는 금액까지 더하면 이렇게 분자가 7천만 원 되는 겁니다. 3,600만 원 곱하기 2억 8천 분의 7천만 원이니까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따라서 외국납세 공제액은 한도에 걸린 거죠. 한도가 900만 원, 외국납세 공제 금액도 9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요구사항 2번은 지금 감면세액과 최저한세는 이미 다 요구사항 1번에서 구해놨잖아요. 요구사항 2번은 이제 감면세액이 얼마냐, 그리고 최저한세가 얼마냐, 최저한세액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외국납세 공제 금액을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총부담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감면세액은 아까 얼마에 1,400만 원 아까 구해놨죠. 최저한세액도 얼마였냐면 아까 1,960만 원 다 구해놨고요. 총부담세액은 그죠? 감면세액과 최저한세액 중에서 큰 금액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960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최저한세 적용성이 아닌 세액 공제 감면, 그게 외국납세 공제 가정했죠. 500만 원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고요. 외국납세 공제는 500만 원이다. 얘는 지금 가정치고. 그 다음에 연금이 인력개발세액 공제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성이 아니잖아요. 연금 인력개발세액 공제 밑에서 빼는 거죠. 자료에서 이미 주어졌었죠. 연금 인력개발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였어요? 360만 원. 그렇죠? 빠지면 됩니다. 360만 원. 가산세 쓰면 더하면 되는 건데 없잖아요. 총부담세액 바로 나오는 거네요. 1960만 원에서 860만 원 빼면 되는 거니까 총부담세액은 1,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상증세 빼고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상증세 빼고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이제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아까 환불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반품이 되면 그때 가서 매출을 취소하면 된다.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세무적으로 어렵지 않죠. 제품의 평가 손실은 제품의 가액, 재고자산의 가액을 인정한다는, 가액을 회계 처리했다는 건데 세법상 그게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부인해 주는 또 세무정 해주시면 되고, 그거만 좀 특이했는데, 그죠? 근데 그거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반품되면 그때 가서 매출 취소하면 된다. 뭐 이런 개념만 갖고 있었다면 그러면은 바로 세무적으로 바로 할 수 있었고요. 걔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굉장히 깔끔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가정이 조금 덜 주어지는 경우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그죠?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마지막 문제 최저한세 같은 경우에 경정시의 뭐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경정을 했다 순서가 안 주어지면 그냥 그러니까 감면 배제 순서가 따로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감면 배제 순서가 없었을 때는 그냥 경정시의 순서에 따른다. 그런 경우가 은근히 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정시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조특법상 소금산입과 입금부산입부터 먼저 배제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그럼 뭐 몇 가지 말고는 굉장히 좀 깔끔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가정들이 다 완벽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하면 된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대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환불 충당부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아무튼 세법상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반품이 되면 그때 가서 매출에서 취소하면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 네, 됐습니다. 이걸로 문제 풀이를 마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앞으로 5회분에 대한 5회분의 모의고사를 다 볼 건데 다 전범입니다. 유해 삼순환은 법소부 전범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세무사 시험에 맞춰가지고 법인세 50점, 소득세 30점, 부가가치세 20점 해가지고 문제 구성해서 문제를 계속 출제할 거니까 5번의 문제를 계속 보면서 다발성 하시는 거 계속 연습하시면은 그러면은 실전 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